다른 얘기보다 먼저 사실 이번에도 그 도토 변호사님을 좀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차이도 너무 적게 나고 그리고 이 개표하는 과정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 점은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사실 일찍 보고를 받았다면 아마 우리 한번 일찍 언론에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구 남구인데 중구 개표소에서 초반에 한동안 개표 결과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선거 사무실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 잘 훈련된 우리 개표 참관인이 있으면서 즉각 연락을 했다면 아마 현장으로 제가 바로 달려갔어야 될 일이었어요. 뭐냐면은 이 투표지 분류기가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무효표가 예를 들어 1000표 중에 약 400표가 무효표 처리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조도를 낮추어서, 여러분 이게 웃겨요. 밝게 한 게 아니라 어둡게 만들어서 정상 작동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걸 저는 다 끝나고 이해가 안 돼요. 네, 들었습니다. 즉 그냥 통상적인 밝기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넣으면은, 소위 전자개표기에 넣으면은 대체로 무효표는 소량 분류되고 뭐 한 90% 이상 적어도 뭐 1번, 2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약 40%나 무효표 처리가 됐다고요. 무효표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정확히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고 선거 사무실에서 왜 중구는 개표 결과가 한참 안 올라오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1시간 그랬다고 합니다. 그 1시간 동안 우왕좌왕 거기서 제대로 개표기가 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돌아갔냐 하면은 조명을 낮추었다고요. 주변의 조명을. 그러니까 주변의 조명을 어둡게 만들자 정상 작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죠. 주변의 조명을 밝게 해야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의 조명을 어둡게 해야 정상 작동이 됐어요. 그 기표인이 너무 흐릿한 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만약에 선명하게 차이를 내면은 오히려 무효표 분류가 되고 그런 차이를 오히려 잘 못 내게 하면은 그냥 넘어가서 정상 작동처럼 된 게 아닌가 의심은 할 수 있죠. 가장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권영현이라는 사람이 관외 사전에서 너무 이상한 수치의 득표를 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워낙 결과적인 수치의 이상성에 대해서 4.15 이래로 우리 뭐 초전문가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소박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일 투표로는 제가 2위입니다. 2위. 예. 그런데 총 투표로는 무려 근소한 차이지만 4위로 끌어내려져요. 예. 근소한 차이입니다. 뭐 이렇게 1000표, 뭐 수백 표, 뭐 이런 식의. 누구도 양강구도가 된 걸 별로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당선된 분하고 저하고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박빙 구도로 있을 거라고 대체로 다 지역의 분들이 다 생각하시고 그랬는데, 그래 변수를 준다면은 나중에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합당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이러니까 국민의당 출신 후보가 그전 여론조사에서는 10%도 못 받았지만 뭐 한 8%인가? 그 정도 되었지만 10% 미만이었다고 예, 10% 미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7, 8%대.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미 20%대까지 막 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수직 상승하면서 그렇게 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물론 단일화 변수 때문에 이분이 한참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한참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라왔냐 하면은 무려 당선자를 초월할 깜빡하면은. 심지어는요, 제가 봤더니요, 당선자보다 관외 사전은 2배 이상, 3배, 당선자하고 3배. 예. 저하고도 3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당일 투표의 득표 비율은 비슷하고 관내도 뭐 비등비등한데 유독 뭐 앞서면 제가 앞서죠. 당일 투표는 제가 2등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유독 관외 사전에서 무려 3배가 돼버려요.
관외 사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편 투표죠. 우편 투표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늘 관외 사전에는 구멍이 많다. 늘 이제 그 관외 사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3구 대선과 보궐선거에서도 그 개선이 너무 안 됐다. 이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았으니까 저는 최소한 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돼야 되고 사후감사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사후감사 제도가 없으니까 선거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떤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형국입니다. 선관위는 감사도 거부했잖아요. 감사원의 감사도 오늘. 그래서 그게 언론 보도돼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기한 선거소송을 애초에 제가 결심할 때는 사후감사가 너무 제도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관외 사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최소한 또 그때 초반에 개표기 그 부분도 적어도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면 보전을 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보전할 때 저도 나중에서야 정확히 알게 된 게 중앙선관위에서 그 대구 선관위가 아니고요? 네, 대구 선관위가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와서 다 좌지우지하더라고요. 대구 선관위 분들은 그냥 뭐 존재 자체가 뭐 있는지 없는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선임한 변호사, 중앙선관위에서 온 소송 수행자, 그다음 중앙선관위 소송 수행자가 같이 온 사람, 이 세 사람이 거의 다 주도해요. 그래서 뭐 현장에 있는 대구 선관위 분들은 박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저기 있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의아한 부분이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건 참 왜 지역 선관위의 일을 다 중앙이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나. 뭔가 지역 선관위는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냐. 뭐 우리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은 안 할 수도 없죠. 또 왜 그렇게까지 중앙에 와서 다 해야 되나. 저는 사실 뭐 어떤 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냐면은 우리가 도 변호사님 국토부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VON 뉴스나 MPK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를 거의 2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다루긴 했지만 정말로 도 변호사님을 핀셋으로 이렇게 찍어서 뭐 떨어뜨리려고 했을까? 그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누구도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런 의심을 처음부터 제기하는 분도 있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선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전혀 개선이 안 됐는데 부정선거를 싸우다가 출마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도 저한테 문제 제기를 막 하셨어요. 사회운동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이 너무나 데미지가 많고 희생이 많은 자리거든요. 그냥 제 혼자 한다면은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운동이 사회운동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자꾸 이렇게 흐름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탄핵 사태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큰 정말 뭐 기적적인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이 또 운동의 모습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확장과 발전 선상에서 이제 제도권과의 가교도 필요하고 결국은 또 제도권을 우리 운동 방향에 하던 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저도 계속 더 이제 다 이어지는, 또 저 뒤에 또 저와 함께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탄핵 때 보면은 법치가 무너졌다. 그 다음 문정권 들어서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부정선거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 결국에는 시장 경제까지 우리 뒤흔든다. 사유재산권도 뒤흔든다. 이렇게 오는데 다 이제 수호해야 된다. 이런 말만 이제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수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디로 이제 나아가야 되냐. 네. 단지 그냥 뭘 지켜야 된다. 뭘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은 약간 좀 힘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거냐. 그게 이제 저는 추상적으로는 이제 선진화라는 말 속에 마치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처럼 건국 이런 정도의 굵은 방향으로 생각이 들고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한 예가 요번에
정부의 그 완전한 기본권 무시에 맞서서 기본권 존중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백신 패스 이 반대를 이끌어냈던 그 싹이 바로 선진화라는 지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세무 회계 부분에서 저는 한번 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들이 이 5년 동안 사실 세무 회계 면으로 들추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네. 옷 얘기도요. 네. 옷값이 왜 갑자기 개인이 산 걸로 바뀌어요? 네, 네. 개인이 산 것이었으면 벌써 옛날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네. 게다가 증권범죄부는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증권범죄수사부를 남부지검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대놓고 그 증권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으면은 증권범죄수사 전담부를 없애버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융 전문가나 이 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붙으면은 정말 이 5년간에 이루어 놓은 거를 정말 밝히는 와중에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 건전한 그 전문가 세력이 확 일어나고 우리 선진화가 정말 앞당겨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들하고 같이 갈까요? 아니면 이들의 문제에 직시하고 극복을 하실까요? 전체적으로는 옛날에도 왕은 그 귀족과 대립해서 민중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의 특수성은 대통령은 소위 이 귀족제 광범위한 이제 그 일종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권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고 반드시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제의 밑바탕에 그런 동력이 있는 거고 독재로 흐를 수도 있고 좋게 되면 이 좋은 긴장 관계를 통해서 영국처럼 나라를 잘 발전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독특한 점이 있는 거죠. 고래의 지혜처럼 어디나 소위 조금 더 기득권층과 조금 더 민중층은 사회 내에 이렇게 양존합니다. 병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 소위 조금 더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공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한 그래야 공화국이 되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이 공적인 의무도 잘 지고 그리고 공적인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공화국의 적에 대해서 잘 분별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 탄핵 때 굉장히 이 큰 위기를 낳았던 것은 공화국의 엄청난 적에 대해서 얼마나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예, 손을 들어줬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5년 동안 그들도 좀 놀라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야 진짜 얘들이 이런 거였어? 하고 이제 좀 돌아서기도 하고 근데 아직 충분히 안 그랬어요. 충분히 그랬으면은 뭐 이원 집정제에 관한 이야기를 덜 꺼낼 텐데 충분히 반성을 안 하니까 늘 또 그 이야기를 또 꺼낸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주셔서 그 힘을 얻었고요. 좋은 아름다운 시를 소개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그 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빛을 사랑합니다. 빛은 제게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어두움도 참고 견디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제게 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 보이는 그 빛이 보여주는 길은 먼 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흔히 곧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낮에는 길을 못 찾습니다.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낮에 빛이 있지만 못 찾습니다. 언제 찾습니까? 밤에 북극성을 보고 밤에 별을 보고 자기가 살 수 있는 큰 방향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길은 어두운 때 그 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은 어두울 때 빛나는 그 별은 빛의 정말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낮의 빛보다도 사실은 빛이 많은 낮보다도.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 탄핵 사태 이래의 흑역사, 어두움을 참 수많은 분들이 참고 견디어 오면서 우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별을 그러니까 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 그걸 저는 선진화라고 봅니다. 그걸 우리에게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별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잘 헤쳐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